네,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 문학과 지성사에서 1편, 2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전하는 독일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퀸의 삶. 이렇게 소제목으로 파우스트 박사 토마스만의 책이 있고요. 일단 게테의 파우스트를 꼭 먼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이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라면 거의 최고봉의 그런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어떤 문학적 그런 그 시대의 어떤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문학의 어떤 최고봉의 책이고 예술가와 시민 그 경계에 있었던 그 주제에 대해서 토마스만은 항상 잘 그리고 있었죠. 이 토마스만이라는 작가는 독일의 대표적인 문학가입니다. 괴테 그리고 헤르만 헤세, 토마스만 이러한 이제 독일에는 유명한 문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가와 음악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 대표적인 한자 자유도시 리베크의 유서 깊은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학생 때부터 집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금융계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카프카랑도 비슷하네요. 성인이 된 후 유산의 이자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이건 또 쇼펜하우어랑 비슷합니다. 1898년 첫 단편집인 키 작은 프레데만 시를 출간했고 1901년 작가 자신의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그리고 마이산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2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9년에 노벨 문학상. 그리고 1933년 유럽 여행 중 히틀러가 집권하자 귀국하지 않고 스위스 체류하며 대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4부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1938년 미국으로 함유한 뒤 수많은 강의를 하고 전쟁 기간에는 BBC를 통해 나치를 비판하는 라디오 방송, 독일 청취자들을 진행하며 독일의 양심을 대변하는 작가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종전 직후인 1947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평한 바로 오늘 이 책이죠. 파우스트 박사를 내놓게 됩니다. 자, 1947년 그렇죠. 그 말년의 양식이죠. 또 자신이 가장 사랑한 작품이 파우스트 박사가 집필 과정에 관해 300쪽이 넘는 책, 소설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의 형성을 추구할 정도로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특이하죠. 독일인과 독일 정신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예술과 문학, 인간과 정신이 처한 위기를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냉전 체제에 미국에 실망하여 스위스로 이주한 뒤 1955년 8월에 스위스 주리히에서 사망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고요. 유수한 평론, 산문 등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한 20세기 위대한 소설가이자 빅평가입니다. 토마스만은 니체, 슈펜하우어, 바그너, 괴테에 들어있는 독일 문화의 개성자이자 전파자로 일컬어집니다. 특히 이분의 작품에서 베니스의 죽음을 우리는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죠. 베니스의 죽음. 거기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구스타프 말러를 연상했지만 오늘 이 독일 작곡가로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아드리안 레버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독일의 어떤 니체와도 가까운 니체와 같은 느낌을 많이 주곤 하죠. 네. 자, 이 토마스만의 파우스트 박사. 자, 그 표지에 이런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내게 시간을 팔겠다는 거요. 예수를 위해 감행한 악마와의 거래. 네. 평범한 인문학 교수인 자이트 볼룸은 평생 동안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냉정한 천재 작곡가 레버퀸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 남아 음악적으로 빛났으나 개인적으로 비극적이었던 친구의 삶을 해고하며 전기를 남긴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레버퀸은 24년간 거의 광적인 자기 몰두로 천재적인 작품을 남긴다.
이 부분이 오히려 철학에 쓴 괴테랑 비슷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을 불러 마지막 작품이 된 파우스트 박사의 탄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밝힌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절정에 달아가 마침내 종전을 맞은 1943년에서 47년 독일 문학의 거장 토마스 만은 미국 망명지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모두 담아 파우스트 이야기로 재해석한 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집필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기의 역사 2차 대전 속에서 토마스 만은 이 작품을 남깁니다. 네, 2차 대전. 자, 그리고 옴기니 해설을 이제 읽어드리면은 아무튼 뭐 베토벤 음악, 쉔베르크 그리고 바흐 이런 참 그 중요한 음악들의 어떤 푸가 대위법, 음악에 대한 그 어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이 문학에서 일단 옴기니 해설 뒷부분을 조금 간략히 읽어드리면은 왜 여전히 토마스만을 읽어야 하는가라고 마지막 해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토마스만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또 요약을 했는데 다정다감한 성격에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그 독일의 조모에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친이 산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세부터 조모에서 길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시나 좀 아폴론적이었고요. 독일 출신의 이제 브라질에서 커피와 사탕 수수 농장을 크게 경영했던 리베크 출신의 독일인 아버지였죠. 역시나 이제 토마스만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민적인 아버지와 예술적인 어머니로 그 사이에 태어난 주인공의 태생적 배경이 어느 정도 전제를 해야 되겠죠. 일찍부터 반시민적인 기질을 드러냈던 첫째 아들 하인리 만과 달리 이분도 역시 소설가인데 형이죠. 차분하고 건실해 보였던 둘째 아들 토마스만은 가업을 이어가리라 기대했지만 토마스만 역시 4살 위의 형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예술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유엔에 따라 회상을 시대인데 어머니는 중세풍의 시민적이고 좁은 도시 리베크를 떠나 자유로운 예술의 도시 미네르주에 가고 혼자 고향 하숙집에 나온 토마스는 학생 잡지를 공동 간행하는 글을 썼습니다. 네. 토마스는 김나지움을 졸업 2년 전에 중등 수료증, 대학 수학 자격증 아비투어보다 아래 한 단계 아래 지명을 받고 떠나면서 고향을 완전히 등지고 어머니가 있는 미넨으로 옮겨갔습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그는 아버지 유언대로 실용적인 직업 분야에서 견습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쭉 이제 그의 얘기가 나오고요. 1901년 초부터 토마스는 에렌베르크 형제와 교류를 시작했는데 그중 특히 파울 에렌베르크에서 이 아렌베르크는 바로 파우스트 박사에서 레브킨이 사랑했던 친구 루돌프 슈베르페거의 모델이기도 한데요.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이후 토마스만의 삶과 작품의 실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체험의 문학화를 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체험한 열정을 작품의 핵심 모티브로 구성 요소로 승화하고 같은 맥락에서 1903년부터는 미넨의 문화예술계 고급 사교 모임에 출입하여 문학에 전념하기 위한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정기적인 모임에 대저택을 제공했던 미넨의 갑부자고 예술 후원자였던 수학 교수 알프레드 프린스 하임과 당대 유명 여성운동가 헤드비 돔의 딸이자 전직 비호였던 헤드비 프린스 하임의 막내딸 카티아였습니다. 그녀는 1901년 미넨에서 대학 수학자격을 취득한 최초 여성으로 빼어난 미모와 영민함을 갖춘 데다 1903년에 영성도 대학 입학이 가능해지자 그의 첫 번째 리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토마스만과 결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후 카티야마는 학업을 중단하고 평생 완벽하게 남편을 내조하며 만능 비서, 예전에 항상 도스토옙스키 와이프도 그랬던 것처럼 원고 타이핑, 출판사와의 거래, 재정관리 등을 3남 3녀를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훗날 자녀들도 대부분 글을 쓰게 되자 그녀는 이 집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글을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자신은 글을 쓰지 않는다며 노년의 유일한 회역도 인터뷰 형식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만이 자신의 감정 혼란을 피해 일종의 도피처를 택했던 결혼가, 능력 있는 부인의 보조가 없었다면 오늘날 전해지는 그 업적과 명망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한리만과의 어떤 라이벌 구도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쭉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의 얘기도 이 해설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현실적으로도 형은 프랑스적인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반면 동생은 친군주적 보수주의를 드러내다가 1차 대전 중에 집필한 에세이 어느 비정치적인 인간의 성취 아래서는 노골적으로 형을 문화적 깊이가 부족한 문명 작가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형이 한 차례에 결혼에 실패하고 게다가 출생 경위도 불명확한 하층계급 출신의 넬리 크레그, 이 사람은 자신을 냉정하게 거부하는 만집에서 정하지 못하고 남편과 미국 망명 생활 중 자살했다고 합니다. 교제하다 재혼까지 한 것을 토마스만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들이 동시대 독일 문학을 대변하는 두 거장으로 때때로 서로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미국 망명 중인 동생 형을 시초로 크게 도와주기도 했으나 두 사람 사이 긴장관계가 완전히 풀어진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토마스만의 얘기가 쭉 연결이 되고요. 자, 캘리포니아의 토마스만이 미국으로 망명한 이른바 캘리포니아의 괴테를 추앙받게 되기까지 또 한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독일계 이주민의 후손으로 미국 최초의 여성 기자 중 한 명이자 인권운동가였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터의 공동 소유주였던 아그네스 이 마이어입니다. 독일 문화와 문학에 깊이 심취해 있던 그녀는 토마스만이 1938년에 미국에 안전하게 망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 교수직을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여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포함해 미국 상무사의 여러 유명인사들과 교류하고 연합군편에서 독일 국민들에게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BBC 방송,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독일의 양심을 대변하는 작가로 존경받게 된 데에는 분명 아그네스 마이어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여자들의 어떤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죠. 토마스만은 1941년 캘리포니아의 퍼시픽 팰리세이즈로 이주했고요. 이듬해에는 그곳에 데저트를 건축했습니다. 44년에는 미국 시민권도 취득했고요. 45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한 뒤 전후 냉전 체제에 함몰 되는 미국 정치에 대한 그의 신망도 커지기 시작했고 51년에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 그룹으로부터 공산주의를 몰면서 유럽으로 돌아갈 구상을 하다가 52년에 스위스로 이주했습니다. 이처럼 독일로 완전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국내적으로 여전히 많은 활동을 하는 그는 1955년 고향 도슈리베크의 명예시민으로 추앙받게 됐으나 그의 출혈 중순에 갑작스럽게 동맥경화증 증상을 보이다가 8월 추리 호스 서쪽에 위치한 카리베르크 자택에서 영면했습니다. 토마스 작가의 작품으로는 트리스탄, 베니스 죽음, 부덴브로크와의 사람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마의산, 파우스트 박사 등이 있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왜 파우스트인가? 자,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지게 되는데, 왜 파우스트인가? 네. 이 부분은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